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매미 소리가 정말 크게 들리는데요. 매미 소리의 크기는 곧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이 아니겠는가. 예도는 지금부터 존재의 숲에서 마르크스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편의 강의를 열려고 합니다. 벌써 가슴이 뛰죠. 예도TV 재생 목록에 가시면 아주 긴 강의가 11개가 놓여 있는데요. 오늘 12번째 마르크스의 역사관. 알티세르는 자본론 읽기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칼 막스를 역사의 본질을 통찰한 최초의 철학자. 그럼 지금까지 다른 철학자들은 역사의 본질을 규정하지 않았는가? 이런 역질문을 또 우리가 던질 수 있죠. 그죠? 그것은 해겔과의 비교 속에서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독특하게도 해겔을 비판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사유들은 해겔로부터 빌려오죠. 그죠? 그래서 후기 자본론에 이르기까지 해겔을 자기 스승으로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해겔의 역사 이성의 개념 안에 숨어있는 절대정신이라든지 세계 영혼, 세계정신, 이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이 소거되고 역사는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사는 인간들에 의하여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인간들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인간들이 이 세계의 고통을, 이 세계의 불평등을, 이 세계에 지금도 울부짖고 있는 생명체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본 게 칼 막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북한의 김정은이라든지 김일성은 마르크스주의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죠? 마르크스주의가 세습되고 도구마화되어서 오늘날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칼 막스가 보면 정말 무덤에서 울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스탈린만 해도 상당히 많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도구마가 일어나죠. 그죠? 굴락이라든지 정말 끔찍합니다. 마르크스는 결코 어떤 개인의 주체들을 계급 없는 사회를 위하여 희생시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죠? 파시즘적인 어떤 전체주의로 공포를 조장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래서 도구마화된 마르크스주의를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역사가 흘러갔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 역사에서 칼 막스의 역사관, 해겔의 절대정신을 소고하고 세계 영혼을 소고하고 세계 정신, 이런 보편적인 형이상학적 개념들을 소거하고 인간의 주체에 의해서,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역사는 만들어진다라고 본 거예요.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간다. 자유로운 주체들의 어떤 이성에 의하여 역사는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소외된 세계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 소외된 이 역사를 극복해 가면서 바꾸어 나가는 실천적인 어떤 힘이 바로 칼 마르크스의 역사관의 중심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역사는 소외된 세계를 극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역사를 실천적으로 바꾸어 놓은 그런 장본인이죠. 그죠? 그래서 막스 이후의 세계가 막스 이전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지형도를 그리고 있죠. 그죠? 오늘날의 그 수정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마르크스입니다. 데리다가 마르크스의 유령을 이야기했을 때 못 알아들었던 사람. 아이러니죠. 그죠? 특히 마르크스의 역사관은 우리가 경제철학 수고에서 볼 수가 있고, 이거 작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경제철학 수고. 독일 이데올로기, 소외론. 이 두 권에서 나타나는 소외론이 아주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의 전체 작품에서 다 나타나는데, 또 중요한 거는 그의 역사관을 보려고 하면은 정치 경제학 비판이라고 한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의 이론이 나와요. 이거 역시도 마르크스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소외된 역사,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부르주아 자본주의의 기계론, 이거를 나투얼 빅시카이트, 자연 발생적으로 두게 되면 그것은 소외된 세계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소외 개념은 물론 헤겔의 개념이지만은 마르크스의 역사관의 아주 중심에 들어있죠. 불화 개념이라든지 엔트츠바이움 같은 개념, 슈팔퉁, 부정성이죠. 그죠? 역사 안에는 부정적인 게 있는 거예요. 빈곤, 고통, 불평등에 의한 억압, 그 다음에 다양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어두운 흔적과 같은 것들이 숨어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소외 개념, 엔트프렘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그대로 두게 되면은 그것은 소외된 세계로 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마르크스에게는 소외된 세계는 역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소외된 세계를 극복해 가고 이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역사로 규정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마르크스의 역사관을, 요소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마르크스는 그 역사의 어떤 진보나 발전을 실천적인 어떤 인간의 행위에 의하여 변화될 수 있다라고 본 것. 그러나 이것은 긴 서구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포이에시스와 프락시스를 나누죠. 그죠? 프락시스는 행위고, 한델론. 그 다음에 포이에시스는 헤어슈텔렌, 생산이야. 프로드찌렘이죠. 그죠? 그런데 이 포이에시스와 프락시스는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사람들에 의하여 포이에시스를 우위에 두게 된 어떤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포이에시스는 아감벤의 어떤 내용 없는 인간이나 행간, 이런 미학 작품에도 아주 세밀하게 분석되는데요. 특히 이것은 인간의 조건, 한나 아렌트의 어떤 활동적인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칼 막스를 다루면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존재자의 존재를 생산하는 것,
그래서 행위를 통하여, 노동을 통하여 어떤 음식물을 얻고 노동을 통하여 삶을 영위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노예들이 한다라고 본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데 포이에시스의 생산은 존재자들의 존재를 생산하는, 그래서 노예들의 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그러니까 수공업자나 예술가나 또한 학자나 다양한 존재자의 존재를 생산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포이에시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의 어원의 개념이잖아, 그죠? 그런데 막스는 이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마르크스에게서 중요한 건 노동이에요. 물론 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 노동 개념, 자연과의 관계를 통하여 자기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켜가는 노예의 어떤 활동, 그죠? 이걸 아주 높이 평가한 거죠, 마르크스는. 특히 헤겔에게서. 그래서 그는 고대 그리스 세계로부터 통용되었던 프락시스, 이 실천 개념, 행위나 노동에 제한된 이 개념을 존재론적으로 확장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이 세계의 역사는 물질적 조건에 의하여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 거지, 어떤 정신이나 법의 이념이나 또한 상부구조에서 나타나는 어떤 종교적 교리나 이런 것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 역사는 자연과 직접 관계하는 인간들의 노동에 의하여 진행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유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한테서 중요한 거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의 상호작용,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변형시켜 나가면서 인간의 물질적 조건을 생산하는, 이게 노동인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개념이 존재론적으로 확장되고 이게 역사의 토대를 형성하는 개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단지 노동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마르크스의 우리의 미학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삶의 조건을 스스로 생산하는 젤프스트에얼조이궁, 자기 생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것들은 경제철학 수고, 독일 이데올로기, 이 두 작품에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데, 그 만들어가는 건 노동을 통하여 자연과의 관계를 바꾸어가면서 진행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토대는 정신이 아니라 물질적 조건인 거예요. 이 물질적 조건은 단지 인간이 노동하면서 어떤 이 자연의 세계를 변화시켜서 먹을 것을 얻는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노동을 하면서 자기를 형성한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마르크스의 예술론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기를 형성하고 자기를 바꾸어가 자기의 고유성을 생산하는, 자기 생산의 역할을 하는 게 노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주체성을 찾는 가장 근원적인 토대가 바로 아르바이트, 노동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포이에시스보다 프락시스가 중요하고, 이 프락시스는 행위요, 노동이요, 노예들이 했던 건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제 마르크스에게는 역사의 토대가 되어버린, 인간이
이 노동을 통하여 자기를 형성하고 자기를 인식하게 되고 자기의 고유성, 자기의 주체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술가가 자기의 작품을 창조하면서 자기의 주체성을 형성해 나가듯이 인간의 역사, 인간은 이러한 물질적 조건을 자연과의 상호 관계 안에서 변형시키면서 자기를 창조하고 자기를 생산한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죠? 이게 역사의 토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는 생산 방식이 토대로서 힘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프로덕지온스 바이제. 정치 경제학 비판해 보면은 역사에는 다양한 시대마다 다양한 생산 방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겔은 역사 철학에서 동양적인 걸 이야기하잖아, 그죠? 가장 먼저. 마르크스는 아시아적인 것. 이때의 생산 방식.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로마적인 생산 방식. 그 다음에 중세의 봉건제도의 생산 방식. 또 근대에 발전한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생산 방식. 이런 것들은 다 소외된 세계를 표현하는 그런 역사 발전들인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고 프롤레타리아의 보편적 생산 방식을 되찾아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계급 없는 사회로까지 나가는 것. 여기에서야 비로소 소외가 극복되고 뭔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소외된 세계라고 마르크스는 진단했는가 하면요, 역사에서는 생산력, 프로덕티브 크래프텐,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서로 작용을 하면서 운동하는데 이게 역사의 진행인 거야. 그런데 이 프로덕지온스펠 헬트니스, 생산관계는 다른 말로 소유관계예요. 그러니까 생산력과 소유관계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 모순, 비덜슈프루흐가 극에 달하게 되면 절대적 부정성이 나타나고 거기에선 자기 모순이 나타나며 극에 달하게 되면 혁명의 시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성이 극에 달하면 부정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는데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 방식이, 다시 말하면 생산력과 소유관계가, 생산관계가 역전이 돼서 소수의 자본가들에 의하여 어떤 생산력이 지배되는 그러한 모순의 극치에까지 도달한다 그러잖아, 그죠? 이런 방식으로 마르크스는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그 토대의 물질적 조건을 생산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이 놓여 있는 거예요. 노동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된 거예요. 자기 삶을 스스로 창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고유성을 스스로 창조하는 것은 인간이 자연과 관계할 때, 이건 배울 점이 많은 거야. 이거는. 노동. 그죠? 자기를 형성하는 거야. 이 삶의 조건을 생산하는 게, 다시 말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르크스한테서는.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러한 생산관계와 생산력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려고 하면은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보편적 계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이걸 이제 해겔 법철학 서문에서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 혁명의 과제를 이들에게 전가하는데, 그 이유는 프롤레타리아는 그냥 단순히 개별적인 불의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편적 불의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들은 보편적인 인간의 회복이 없이는 이 불의가 수정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성이 극에 달하면 이게 뭐 해결과 같은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게 또 마르크스의 어떤 순진성도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에. 왜냐하면 아도르노도 비판하잖아, 그죠? 이 부정이 극에 달하면 혁명이 일어나고 긍정성으로 변한다.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나 어디? 그런 방식으로 어떤 전도된 자기 모순이 나타나서 그것이 뒤집어져서 절대적 부정성이, 절대적 빈곤의 상태가, 프롤레타리아의 보편적 불의가 역전되어서, 이 혁명이죠, 그죠? 역전되어서 정말 완전히 회복된 인류 보편의 상태로 될 수가 있다. 이 보편성을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그 계급에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칼 마르크스가. 이런 방식으로 역사는 끊임없이 소외를 극복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이걸 자연 발생적으로 두게 되면 부르주아 자본주의 기계론에 붙잡히게 되는데, 이 자연 발생적인 것은 철저하게 혁명을 통하여, 부정의 부정을 통하여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극복 자체, 이 과정 자체가 바로 역사인 거야, 마르크스한테서는. 이해가 되죠? 중요한 것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아름답죠? 이 땅에서 인간에 의하여. 그러나 자연 발생적인 거는 부정적으로 쓰이지만은, 나투얼 빅시이카이드, 나투얼, 자연이라고 하는 개념은 마르크스한테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과 인간은 상호관계해. 그게 신체요, 육체인 거야. 노동이죠, 그죠? 그런데 자연 안에서 진정한 인간성이 실현되고, 그리고 인간성 안에서 자연이 완전해지는, 자연과 인간의 어떤 상호관계의 회복이 나타나, 마르크스주의한테서. 이게 이제 생태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거겠죠, 그죠? 여기에서는 또 다른 불교와의 대화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스피노자, 화이트헤드, 그런 철학과도 대화가 되는 거죠, 그죠? 오늘날 자연과의 관계가 소외돼 버렸잖아.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는 다양한 소외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양한, 한두 개가 아니고. 이런 사회에서는 자연으로부터 인간은 소외, 자연과의 상호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또 인간은 다른 인간들로부터 소외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자기가 만든 상품으로부터도 소외가 돼. 아니면 자기가 만든 상품이 돼버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진정한 고유성으로부터 소외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이 어떤 자기 자신의, 자연과의 관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어떤 주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왜곡되면서 이 노동은 인간의 주체성은 커녕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돼. 이런 사회 구조의 전체적인 소외된 세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거는 자기 자신의 고유성, 자기로부터 자기가 소외돼.
그래서 진정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병폐들이 인간이 기계가 돼버리는 거야. 자기가 만든 상품이 인간을 지배하는 그러한 역전된 관계가 돼버리는 거야.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칼 마르크스는 그 역사관에서 이 소외된 세계의 절대적 부정성이 극에 달하게 되면 그것은 혁명이 가까워 왔다라고 봅니다. 또한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자본론에서는 사유재산은 1차적으로 자유로운 인간의 노동에 의하여 획득된 재산과 비교해서 볼 때는 1차적 부정으로 나타나게 되고, 자본주의적 생산이라고 하는 것 역시 자본가의 어떤 생산력의 지배에 의하여, 그죠? 이것은 부정의 부정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부정성 자체가 외적이고 내적인 인간의 빈곤화예요.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고통,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무기력함, 무력함, 이런 것들을 혁명을 통하여 바꾸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주체들에 의하여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헤겔과 또 가장 큰 차이는 뭔가 하면은, 헤겔한테서 국가는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그죠? 헤겔에게서 국가는 거의 객관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를 만드는 가장 정점에 있는 거예요, 국가는. 그래서 마르크스는 헤겔 법철학 서문 비판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헤겔의 이 국가론을 까는 거예요. 막스에게 중요한 거는 슈타트, 국가보다는 게젤샤프트, 사회예요. 주체들이 모인 공동체, 자유로운 주체들이 모인, 그래서 이 주체들의 노동에 의하여 자연과의 관계를 변혁시켜 나가는, 그러면서 자기의 고유성을 생산하고 그리고 소외를 극복해가는 이런 것. 그래서 마르크스한테는 사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헤겔의 국가론을 비판하고 국가의 개념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건 계몽주의와도 관계되어 있어. 계몽주의에서 국가와 법의 이념, 이런 것에 의하여 이성의 진보를 통하여 인간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러한 계몽주의적인 낙관론,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마르크스는 본 거예요. 여기에는 노동자들의 자연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가장 근원에서 나타나는 생산 방식을 다루는 이 노동자들의 노동의 개념이 거기에서는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이 아닌 거죠, 당연히. 그래서 헤겔의 국가를 뒤집어 버려. 나중에 계급 없는 사회, 국가도 없다 그러잖아. 뭐 완전 유토피아죠, 뭐. 역사를 미래화시켜 버리는 거야, 마르크스가. 마치 그 미래는 저 하늘에 있는 세계에서 계급 없는 사회나 소외된 세계가 극복되고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공동체가 나타난다가 아니라 이 역사 안에서 그런 유토피아를 꿈꿨던 게 마르크스인 거예요. 에른스트 블로우 역시도 그 희망의 원리가 이런 마르크스의 꿈과 관련되어 있죠. 그죠? 레닌 역시도 꿈을 꾸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마치 그리스도교의 신의 나라가 오는 것과 같은, 마치 마르크스가 또 유대인이었잖아. 그죠? 그 전통 안에서 나타나는 사막에서
신이 만나를 내려줘서 백성들이 먹으면서 살아가잖아. 그죠? 풍족한 만큼 먹고, 그리고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 그 마지막 역사의 미래화, 꿈으로서 이 소외된 세계를 극복하면 그게 오게 된다. 여기에도 국가가 없는 거야. 마르크스는 이 헤겔의 국가를 게젤샤프트, 사회의 개념으로 바꾼 거예요. 해방된 주체들, 자유로운 주체들이 자유로운 노동을 통하여 자기의 가치관을, 자기의 고유성을, 자기의 주체성을 회복하면서 그 사회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회가 국가를 잡아먹게 되고, 이 국가는 하나의 이러한 자유로운 주체들이 모인 공동체의 하나의 부분인 거야. 마르크스한테로 가면. 이런 것들이 이제 헤겔과 대립을 이루면서 역사 역시도 형성되지만, 헤겔은 절대정신에 의하여 그 자유가 실현된다. 결국 세계사적 영웅들이나 개인들은 이 절대정신의 자유의 실현, 이성의 계략에 놀아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 막스는 이걸 다 걷어내는 거야. 가장 밑바닥에 있는 프롤레타리아의 자유로운 노동을 통해, 그리고 이 세계는 자연과의 관계를 통하여 인간은 역사를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칼 마르크스한테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산관계, 생산 방식이 역사를 진행해 나간다라고 본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의 관계가 마르크스의 사유 속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성을 극복하고 이 빈곤의 상태, 고통의 상태를 변화시켜 나가는 인간의 실천에 의하여 역사는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우리는 또한 마르크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뭔가 예언자적으로 마르크스가 역사를 미래화했던 이런 부분은 칼 레비트도 마르크스를 예언자로 보는데, 대개 실제 역사에서는 그렇게 진행되어 나가지 않았죠. 그래서 하버마스 같은 비판 이론가는 거기에 도덕적이고 실천적인 행위 이론을 같이 집어넣어서 마지막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역사의 끊임없는 변혁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의사소통적 행위 이론, 그래서 왜곡된 의사소통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대의 수정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인 거죠. 그죠? 그래서 비판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결국 마르크스의 역사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마넨트 크리틱, 내재적 비판. 응? 역사의 진행 안에서 나타나는,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숨어있는 왜곡된 관계들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비판하면서 올바른, 그러니까 왜곡되지 않은, 소외되지 않는 진정한 역사의 세계, 비판적 해체를 통하여 소외된 세계를, 부정성을 극복해가는 이런 역사관. 결국은 막스한테서는 뭐예요? 사회주의적 혁명을 통하여 실현된 자유로운 해방된 주체들의 어떤 세계, 공동체, 이게 이제
진정한 역사의 실현, 역사의 목적, 자유의 실현이라는 개념이겠죠. 그죠?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슬라보의 지적 역시도 이런 관계 안에서 락강과 마르크스와 헤겔을 연결시키고 있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건강한 저녁 보내십시오. 주스!